예,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 말씀 한 3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셔갖고 저희 아카데미 끝난 후에 이제 4월부터는 한 달에 2번씩 있는 포럼을 다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공유 FC 라운지라고 해서 좀 클럽 멤버십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월부터 한 12월까지 포럼이 한 달에 2번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18만 원 정도 포럼비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 참석하신다고 하면 예, 그 비용보다 약간 저렴하게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해요. 예, 구입을 하셔서 포럼을 참석하실 수 있는 거고, 저희 한 20개 브랜드 40개 매장에서 월 1회 각 매장당 월 1회 한 식사비 50% 정도 지원 받을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매장들 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카드 발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구입하셔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5회차죠. 예, 11회까지 8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 교대 2층 집 여기 계시다가 가셨는데 오늘 네네네 다 가신 줄 알았어요. 교대 2층 집에서 저희 고기 파티 할 예정이에요. 네,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8회 네? 개근상 있나요? 네, 준비되어 11회 참석하신 분들, 예, 지난번에도 11회 참석하신 분들, 예, 4분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상품 드렸었거든요. 지금 노리고 계신 거죠? 네. 그때 저희 윤성 셰프님, 예, 그때 상 받으셨었죠? 개근상. 예, 아카데미 1회 때 11회 참석하셔서, 예, 상품 받으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하셔갖고 상품도 받으시고 교대 2층 집에서 네, 고기 파티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듣고 가시는 분들 저희가 이따 링크 항상 올려드리잖아요. 예, 강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호 실장님,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고 또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건 된다 싶었는데 좀 실패한, 잘 안 됐던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패한 메뉴가 훨씬 많았어요, 저한테. 사실 뭐 이제 제가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에서 메뉴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내부에서 개발을 한지 경력은 사실 몇 년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메뉴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80~90%는 실패를 했고요. 한 10%만 살아남았는데, 아까 뭐 잘된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디톡스 워터가 이제 가장 좀 저한테는 애착이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근데 실제로 디톡스 워터가 원래 3종류가 아니었어요. 한 7종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 탈락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탈락이 됐냐면요. 그게 이제 뭐 처음에 저희가 라임도 넣어보고 어떤 새로운 어떤 과일 같은 거를 시도를 해보고 했었는데, 이게 진열 상품이다 보니까 운영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 또는 이거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구분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콩부를 다닐 때 아까 잠깐 부대찌개 말씀드렸는데 진짜 6개월 동안 부대찌개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부대찌개를 정말 웬만하면 안 먹거든요. 그때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후에 네, 또 나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애착이 가는 콩불 부대찌개, 네,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또 혹시 네. 여기 뒤에 먼저 들어오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엄청 다양한 경험 가지고 계셔서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파레토 법칙이랑 이제 롱테일 법칙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지고 계셨던 2가지 법칙을
활용하셔가지고 실제 경험에 적용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됐는데 뭐 롱테일 법칙에서 잘 됐다든지 뭐 롱테일 법칙, 파레토 법칙 하나씩 적용하신 사례로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실제 사례로 좀 하나 듣고 싶거든요. 예. 사실 아까 롱테일 법칙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롱테일 법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수의 80%의 어떤 그 다수가 우리의 어떤 그 뭐 기존 고객들 어떤 핵심적인 어떤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객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 제가 콩볼에 다녔을 때 그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이 80%의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콩볼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유동 상권에 굉장히 입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빈도수의 그런 고객이라든지 그런 고객층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제 고객이 한 번을 방문했을 때 어떤 메뉴적인 장치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객단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이제 제가 여러 뭐 벤치마킹도 하고 서치도 많이 했겠죠. 근데 당시에 제가 우연치 않게 중국을 가게 됐고 중국 출장 때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이템을 갖고 온 게 선택지를 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이제 고객한테 자의성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거 선택해. 대신에 단가는 굉장히 가격 저항선 없는 어떤 싼 그런 사이드 메뉴로. 그래서 사리를 추가하게 함으로써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메뉴적인 장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롱테일 법칙이 이제 잘 분석이 되었을 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례이고요. 그다음 파레토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레토의 법칙이 잘 구현되는 어떤 장기 고객층이 많은 브랜드들은 되게 이제 보면은 스타벅스라든지 어떤 빅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충성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열심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토스트럭에서. 만약에 사례가 진짜 꼭 생기면 나중에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네. 마이크 잠깐만. 네, 개발하신 부대찌개는 팔색 삼겹살에서 맛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스노폭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인데 국내 어떤 기획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컨트롤을 메뉴를 상품 그 메뉴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 본사로부터 기존의 메뉴나 상품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글로벌 브랜드면 대부분 한국 지사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번역을 해서 약간 수정해서 본사의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스노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스노우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MF를 따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오픈을 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그 미국 본사에서 직접 여기 한국에 런칭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도 당연히 미국에 있었고 하지만 스노우폭스의 이제 미국의 스노우폭스는요 거의 다 마켓 안에 있는 그런 지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드샵으로 나온 게 한국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거꾸로 이제 뉴욕도 오픈하게 되고 LA도 오픈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애초부터 스노폭스 코리아 이제 제가 브랜드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메뉴부터 뭐 운영부터 그다음에 구매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맞춰왔었기 때문에 일반 타 글로벌 브랜드와는 조금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뭐 많이 있죠. 뭐 미국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뭐 키즈노스도 있고 뭐 서브웨이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테일한 레시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스폭 같은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달랐던 경우였었어요. 네. 네. 네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국내의 어떤 브랜드 컨설팅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컨셉 개발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컨셉 개발이나 그런 부분.
네, 정확하게 이제 자체 내에서 그렇게 했고요. 원래는 미국 본사에 R&D 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을 뭔가 어떤 컨셉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회장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한국에 적용시켜 보려니 어떤 미국적인 어떤 마인드, 그다음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타겟층 과는 별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한국 외식업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또 이제 지인 관계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루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뭐 하다가 네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했던 게 이제 제가 운이 좋게 제가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아무튼 답변이 되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스타트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R&D 팀이 별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브랜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른데 그게 가능한지 사실 좀 저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메뉴 기획을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사고 발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잡지 어떤 잡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메뉴라 하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고 갔는데 뭐 경험이 사실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구현해내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생각의 그런 어떤 요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상품을 뭐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경력이 막 15년 됐는데 내가 맨날 15년째 돼가지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2, 3년 됐는데 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적으로 그렇게 좀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력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먹어보고 내가 음식을 또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거를 나중에 깨닫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식탐, 먹을 거에 엄청 그 약간 승부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 원초적으로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했고요. 먹는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유학을 가서도 김치는 저는 제가 담아 먹었어요. 그다음에 유학생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리에 오게 되었는데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나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그런 어떤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것 같고 많이 상상하시고 아까 이제 제가 추천드린 그런 조합이라든지 레퍼런스 많이 보시고 그런 감각들을 계속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하고 막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나 그런 자극을 통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잡지, 네, 잡지는요. 사실 잡지는 이렇게 월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들 보넷뱃들 이런 거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책을 더 많이 보는데 해외 그 책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집에 있는 책들 쫙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런 거 꼭 많이 보세요. 이미지 같은 거 진짜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을 굉장히 자극하는 어떤 물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익히시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더 많이 공부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할 때.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오늘 강의가 마케팅하고 푸드 스타일하고 R&D하고 결합된 아주 독특한 강의를 되게 잘 들었습니다. 다른 R&D 강의하시는 분하고 좀 차별화 요소가 있었던 부분 같고요. 궁금한 건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메뉴 개발자 또는 기획자 입장에서 트렌드, 유행, 뭐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좀 중점적으로 따라가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브랜드 차별화 아니면 개발자의 개성 독창성을 주로 따라가시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메뉴가 개발되면 아까 가맹점에다가 이제 메뉴를 보급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오퍼레이션 쪽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브랜드의 차별화, 이 브랜드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면서 메뉴를 개발하시는지 그 이유까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트렌드랑 이제 트렌드냐 아니면 우리 브랜드 특징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거는 사실 어떤 게 중요하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브랜드의 어떤 그런 가치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오늘 강의 이거 제가 그냥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 계속 강의 연속인 것 같네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브랜드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명확하게 우리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타겟층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말 핵심이 돼서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타겟층이 없으면요. 유행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타겟층이 명확해야지 기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고, 모호하면 또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유행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고, 어떤 시대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더 정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것이 이런 것이야. 대신에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 우리 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반영하시는 게 저는 좋은 어떤 메뉴 기획의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메뉴 개발할 때 사실 오퍼레이션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아까 디톡스 워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레시피들을 가지고 많은 시도를 했었으나 결국에는 오퍼레이션이 한계점이 있거든요.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오퍼레이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처음에 기획을 시작하는 초입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완성한 단계가 되었을 때, 이거를 구현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식재료가 이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하기엔 좀 제한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잣대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결국엔 독창성이라는 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 네. 저도 이제 메뉴 R&D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가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혹시 그 부분도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비스 품이라든지 이제 손이 더 많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가격 설정에 있어서 이제 스노우폭스는 꽤 많은 가짓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지와 그리고 이제 설정된 이후에 이제 원재료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는 요소가 있을 텐데 가격 상승할 때가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떤 폭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보통 상승을 어느 정도 폭으로 상승을 시키는데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 진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원가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잘 뽑아줘야지 수익이 창출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가를 딱 설정을 할 때 그 로스를 일부러 많이 퍼센테이지를 잡아요. 그래서 변동가의 그런 어떤 그 타격성을 최대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실제로 저는 농수산 같은 거 원가율을 잡을 때 로스를 15%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농수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냥 대략적인 어떤 변동가 수치는 커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만약에 뭐 특별하게 식재가 특수야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갑자기 겨울철에 막 그냥 문 닫아버리고 농장 안 하고 막 이럴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예 좀 내가 그런 어떤 변동가를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거는 한 뭐 20% 잡으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짓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상품가를 설정할 때 약간 의도 자체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되게 많이 구매하시는 그런 판매 수율이 좋은 상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략 간헐적으로 구매하는데 뭐 한 3위에서 5위권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한 3위에서 5위권 되는 애들의 가격을 조금 더 그냥 원가를 그러니까 마진폭을 더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가를 더 올리게 된 거죠. 원가 대비.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소비되니까 다다익선이 뭐 좋은 게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 브랜드에서 중점적으로 1위에서 팔고 있는 것들은 고객들이 그걸 좋아해서 계속 상품을 사 먹는 건데 가격 저항선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벽은 조금 낮추지만 대신에 사이드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3위에서 한 5위권 내에 있는 가격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조금 올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나름은 좀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변동 있을 때 이제 뭐 가격을 올리거나 했죠. 실제로 스노우폭스에서 오일을 써요. 오일을 쓰는데 오일 파동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10배가 올라가지고 한 박스에 막 12만 원 정도 해서 그때는 결국에는 그냥 오일을 못 쓰고요. 그래서 양배추로 대체를 해가지고 공고를 올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분간 될 예정.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애매하게 올라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위험한 거 같아요.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이제 타겟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메뉴 기획할 때 좋은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대부분 메뉴 개발할 때 뭐 대표님이 팔고 싶은 메뉴를 팔게 된다거나 메뉴 개발자가 생각한 메뉴를 팔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타겟층 분석을 통해서 메뉴를 기획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메뉴가 일단 나왔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타겟층을 좀 분석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던가 약간 뭐 꽁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겠지만은 기획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상품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찾아주는 주요 고객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뭐 감자탕집이라고 하면은 보통 30대 뭐 또는 20대 후반부터 뭐 한 50대 초반까지 어떤 남성분들이 그런 상권에 있으면 뭐 이렇게 술 드시러 오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부분 그 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니즈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니즈.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품이 개발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우리 상품 맛있어요. 계속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나 별로 관심 없는데 하면은 사실은 이게 메뉴를 우리가 되게 힘들게 막 만들잖아요. 엄청 힘들게 만들거든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어떤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고객이 외면하면 그 상품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뉴의 기획은 정확한 타겟층을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상품력이 정말 세고 뭐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뭐 치타야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다 뭐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결국에는 주요한 어떤 타겟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무슨 질문? 아까 두 번째 네, 그 정도.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한 번만 더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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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김단우 실장님처럼 이제 메뉴 기획자, 디렉터, R&D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어떤 KPI가 좀 설정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과 측정 평가 도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스노우폭스처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직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과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메뉴 기획자나 디렉터 입장에서
회사랑 이런 윈윈하는 구조의 KPI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거를 측정해야지 좀 메뉴 기획자나 R&D 입장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그 회사랑 오래 갈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너무 어려워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사실 이제 뭐 저도 마케팅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 KPI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측정 어떤 평가받는 어떤 그런 도구, 네,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품이 그러니까 상품을 결국에는 제대로 완성시켰느냐, 뭐 또는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사실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와 어떤 디렉터로서 생각을 하면요, 이 회사와 디렉터는 저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디렉터가 회사 안으로 완벽하게 흡수가 돼야지 진짜 우리 브랜드에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별가로 놓고 나를 어떤 성과치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감성적인 게 나올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회사 안에 그냥 흡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야지, 내가 이거 상품 진짜 제대로 만들어갖고 진짜 잘 팔아야지라는 의도보다 우리 브랜드에서 진짜 뭘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뭘 더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PI는 말씀 못 드렸어요. 네네네. 그거에 예를 들어서 뭐 판매 수익의 네. 0.01%가 인센티브 조정이 나온다. 네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수트 계산. 네네. 저희 대표님 잠깐 나가 계시면 제가 기획자 입장에서 주시면 감사하죠. 네, 낼름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라는 그 인간이 김단우라는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 원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돈에 그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그냥 아까 오면서 우리 이대리랑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따지는 사람이 제가 아니다 보니까,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돈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거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아예 없어요.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저 해도 돼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번 뵀었는데 뵐 때마다 항상 되게 에너지 넘치시고, 네, 일을 되게 막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느껴지고요. 이렇게 몸담고 있는 회사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뭘까요? 이런 게 평소에 되게 궁금했어요. 실장님 뵈면서. 이게 억지로 끌어올리시는 건지 뭐 다른 뭐 있으신지, 예, 그게 궁금했어요, 평소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는 약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를 약간 제쳐두고 그것만 약간 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하나를 파는데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는 또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님한테 좀 꾸지람을 듣기, 너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아, 시간을 좀 잘 분배해봐 해서 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런 게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집중력, 그런 게 좀 저한테는 결국에는 에너지의 원천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저 식탐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계속 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뭐가 먹고 싶다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러면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생각을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외식 브랜드에 오게 됐고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에너지의 진짜 진정한 원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먹는 거 좋아요. 함께해요, 여러분. 네. 아,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일단은 뭐 동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대표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것들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브랜드를 뭐 이제 읽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런 뭐랄까 실패도 있을 때고 때로는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얻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정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더 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무튼 네, 토스트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치킨 플러스랑 니뽕내뽕 상품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4분 선정해 주시면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